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기능사 필기 모의고사 12회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선시대 중엽 이후 정원 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은, 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 보면 중엽 이후 정원 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양오행설을 이야기해요. 왜냐면 이거 일단은 요거 두 개는 빼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국 조경을 이야기하면 신선사상이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중엽 이후에 나타난 걸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당시에 방지라든지 방지방도, 방지원도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별서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왔을 때는 음양오행설이 더 정원 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2번. 일본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정원 양식은, 자, 이제 이 순서대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회유임천식입니다. 자, 요게 그 일본 정원 하면 제가 이제 아마 강의할 때도 들으셨을 텐데, 그 변천사 있죠? 변천사. 그래서 회유임천식에서 고산수식, 고산수식에서 다정식, 다정식에서 축경식, 이 순서대로 요렇게 순서로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특히 고산수식은 평정, 축산과 또 평정으로 나누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14세기, 뭐 15세기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일본 조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자, 다시 일본 정원 양식은 회유임천식에서 고산수식, 고산수식은 축산고산수식에서 평정고산수식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다정식, 다정식에서 축경식으로 발달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3번. 공공의 조경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때. 자, 조경이다. 그전에는 우리가 사적인 정원이었어요. 거의 뭐 귀족의 별장, 뭐 왕의 궁원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시민의 공원이 되는 때가 요렇게 됩니다. 근세 와서 18세기, 19세기 돼서 이게 나타나죠. 이 대표적인 게 영국 런던에 있는 버크네도 공원입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 센트럴파크가 생기죠. 이게 이제 공공정원의 시작이고, 그 센트럴파크가 공공정원이 발달하게 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골프장에서 우리나라 들잔디를 사용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은 그린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린은 왜 벤트그라스를 쓰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벤트그라스가 왜 그린에 꼭 벤트그라스를 쓸까요? 예고가 가장 낮습니다. 얘는 보통 0.4에서 뭐 0.7 정도의 예고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린이 뭡니까? 도착점이에요. 홀컵이 있는 곳이에요. 요렇게. 그럼 이 주변이 아주 미세하게 짧고 가늘고 이래야지 공이 쏙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고를 가장 낮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강한 예고를 들잔디는 견딜 수가 없어요. 1cm 이하가 되면 들잔디는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들잔디는 어디에 한다? 페어웨이나 러프에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아마 다른 문제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린은 벤트그라스를 하는 이유가 짧은 예고에도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5번. 다음 중 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차량은 전혀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쇼핑몰에 차가 안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가셨던 몰에는 주차장이나 보행자 전용의 그러니까 당연히 보행자 전용의 삼장가가 있죠. 이렇게 쇼핑몰이라는 게 보면 여기 상가가 이렇게 있고요. 길이 이렇게 보행로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 큰 넓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을 가지기도 하고 사람이 다니기도 하지만
차도 다닐 수 있는 걸 우리는 몰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나무 그늘이 있는 산책길이란 뜻이지만 이거를 나중에 이제 변하면서 쇼핑몰의 개념으로 우리 지금은 백화점이나 이런 걸 자꾸 쇼핑몰로 생각하는데 그건 지금 발달한 개념이고요. 원래의 개념은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프랑스의 르 노트르가 유학하여 조경을 공부한 나라는 참 희한한 문제이기는 하죠. 자, 프랑스의 대표적인 조경가로 평명계약식 정원 양식의 시초를 우리는 보르비공들을 설계한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베르사유 궁전까지 가죠. 이 사람이 이제 평면계약식의 대가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이 평면계약식을 유행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유학을 했냐? 프랑스가 아니겠죠. 일단은 미국도 아닐 거예요. 왜? 미국은 그 당시에 뭐 발전한 나라가 아니니까 이제 막 식민지 개척할 당시니까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인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화가 크게 발달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렇다면 영국과 이탈리아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영국은 전원 풍경식이나 이쪽이 더 발달된 곳이지 이런 거를 공부할 곳은 아니에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그림이라든지 건축학이라든지 이런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해서 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지죠. 자, 다음은 7번. 조경의 대상을 기능별로 분류해 볼 때 자연공원에 포함되는 것은?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공원이 있고 자연공원이 있어요. 도시공원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공원, 그 다음에 묘지공원, 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어근도묘체 이렇게 외웠어요. 네, 도시공원에는 어근도묘체고 자연공원은 이렇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이다. 이렇게 저는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답은 당연히 국립공원이죠. 자, 8번. 통일신라 문무왕 14년에 중국의 무산 12봉을 딴 산을 만들고 화초를 심었던 곳. 통일신라, 신라시대에 하면 우리 안압지 아니면 포석정이었어요. 자, 안압지죠. 자, 비원은 우리 지금으로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비원이라고 불렀고요. 그 버스 정류장 이름도 비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 조선 창덕궁 후원으로 해서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지정된 곳입니다. 안압지가 지금 맞고요. 그 다음에 소세원은 조선의 별서정원으로 양산보의 소세원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향원지는 경복궁 맨 안쪽에 맨 끝에 있는 팔각 정자 같은 곳입니다. 정자가 있고 취향교가 있는 곳이죠. 네. 자, 다음 9번. 중국 4대 명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중국 4대 명원이라고 하면 소주에 있는 4대 명원을 이야기합니다. 소주라는 곳은 뭐 동양의 비엔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따뜻한 바닷가, 그리고 무역이 활성화된 곳.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긴 곳.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간 정원을 많이 만든 곳,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하셔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겁니다.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요. 물가, 바닷가, 항구 도시니까 당연히 무역이 성행했겠죠.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걸 다 이제 민간 정원에 쓰인 거죠. 이게 다 민간 정원입니다. 지금은 뭐 중국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민간 정원으로 만든 거예요. 창낭정, 졸정원, 사자림, 유원입니다. 자, 우리가 송, 원, 명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순서대로. 창낭정, 졸정원, 사자림, 송, 원, 명. 뒤에 이제 청나라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외우시고 조성 시기별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왕 외울 때 소주 4대 명원이 창랑정, 졸정원, 사자림, 유원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송원명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우리나라의 산림대별 특징 수종 중 식물의 분류학상 한림대는 약간 서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림대, 더운 지방에 있는 걸 빼면 되겠죠. 자, 지금 이깔나무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상록 활렵수예요. 잎갈나무만 아니죠. 상록 침엽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록 활렵이에요. 1, 2, 3번은. 자, 11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일단은 유치거리는 250m 이하고 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걸 우리가 외우고 있었어요. 외우셨죠? 외우고 알고 계시잖아요. 자, 유치거리 틀렸어요. 한계선 면적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체 면적의 60% 이하로 한다. 시설 면적. 우리가 시설 면적 이야기할 때 어린이공원은 시설 면적 60%, 식재는 40%라고 그랬어요. 근린공원은 반대로 시설은 40%, 식재가 60%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죠. 자,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250명 이상의 요청 시 아니고요. 2000명 이상의 요청 시 정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250명 갖고는 안 되죠. 네. 자, 다음. 디자인 요소를 같은 양, 같은 간격으로 일정하게 되풀이하여 움직임과 율동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리듬의 유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복입니다. 자, 이게 무슨냐면 같은 양, 같은 간격, 같은 양, 같은 간격. 자, 이거는 반복입니다. 점층은 뭐냐면 이렇게 점점점 크게, 이게 점층이죠. 방사는 모르겠습니다. 방사는 뭐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강조는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하나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럼 얘는 강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같은 양, 같은 간격, 일정하게 되풀이한다. 그거는 반복. 이 통일성에서 나타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13번. 계단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사가 30에서 35도 넘지 않게. 자, 계단을 만들 때 요렇게 계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가 약 30에서 35도가 적당해요. 그 이상이 되면 엄청 가파른 계단이 되겠죠. 그렇게는 설계하지 않는다. 계단 수를 더 많이 늘려서 30도 정도로 완만하게 해서 계단을 만든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높이 H, 단너비 B로 할 때 EHB는 60에서 65 정도를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진행 방향에 따라 중간에 1인용일 때 단너비는 90에서 110 정도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계단참 설치한다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계단 높이가 5m일 때만이라고 했어요. 계단 높이가 2m 이상이 되면 중간참을 놓습니다. 5m 될 때까지 올라가려면 우리 다리 너무 아파요. 2m 정도 됐을 때 쉬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2m 이상 될 때 중간참을 설치한다가 맞습니다. 예, 틀린 겁니다. 자, 다음 14번 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택의 정원만 꾸미는 것을 말한다. 이건 주택 정원이죠. 자, 우리가 조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작은 의미의 조경, 넓은 의미의 조경으로 봤을 때, 넓은 의미의 조경으로 보면 우리가 국토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 외 모든 외부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조경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경관을 보존 정비하는 종합과학이다. 맞죠? 뭐 미화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국토 전체 경관의 보존 및 정비, 과학적이고 조형적으로 다루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네. 자, 다음 15번. 경복궁 교태전 후원과 관계없는 것은, 일단 화계가 있는 걸로 우리 아미산원이죠. 교태전 후원 하면은 우리 아미산 원 해가지고 구릉지를 계단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계가 있고요. 아미산이라고 칭하고요. 굴뚝 육각형이 4개가 있습니다. 두 단째에 2개씩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량전은 뭘까요? 자, 상량전이라는 건 정각의 이름입니다. 창덕궁 후원 낙선제의 일원으로 갑자기 뜬금없는 게 나온 거예요. 자, 요 정도. 자, 그럼 경복궁 교태전은 어디 있습니까? 네, 중간쯤에 있는데요. 그 중전이 머물던 침소입니다. 침전입니다. 16번.
조경용 소재 및 시설물 중 평면적 재료에 가장 적합한 것은 평면적 재료. 자, 쭉 펼쳐진 걸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나 퍼걸러나 분수는 굉장히 입체적이죠. 그러니까 서 있고 뭔가 이제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잔디 같은 경우는 바닥에 쫙 깔려있는 평면적인 걸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이거를 공부를 한다가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푸는 문제. 이렇게 문제 60문제 중에요. 한 4, 5문제는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자, 17번. 콘크리트형 혼화제로 실리카 흉액을 사용한 경우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실리카흉을 사용하는 거는 건조 수축하고 상관이 없고요. 건조 수축이 감소된다. 감수제를 설명한 겁니다. 잘못된 설명은 요거예요. 자, 내화학 약품성이 향상되고 알칼리 골재 반응에 억제 효과가 있고요.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저항성이나 수밀성이 실리카흉을 사용하면 좋아진답니다. 그렇게 좋은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 열 경화성 수지의 종류와 특징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설명은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고, 우리가 뭐 실리콘 수지는 500도씨에서 뭐 강하다, 500도씨에서 견디는 힘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우레탄은 저온 경화성이고 뭐 내후성이나 이런 게 좋고, 멜라민은 내수성이 굉장히 좋고, 페놀은 뭐 제품의 착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특징적인 것들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읽고 그거의 특색을 여러분이 한 포인트씩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우레탄 수지는, 이거는 지금 뭘 설명한 겁니까? 투광성이 크고 내구성이 착색이 자유롭다. 얘는 아크릴을 투광성이 크다는 건 아크릴을 설명한 겁니다. 자, 19번. 목재가 통상 대기 온도, 습도와 평행된 수분을 함유한 상태의 함수율은, 자, 지금 대기의 온도, 습도와 평행된 수분을 함유한 상태, 이거를 우리는 기건 상태라고 얘기해요. 실제 여러분들이 함수율 구하는 문제 푸시다 보면 기건 상태 얘기가 기건 상태가 몇 g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건 상태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재가 기건 상태인 경우 함수율이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건 상태일 때를 몇 프로로 보느냐? 일반적으로 15%로 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자, 20번. 또 목재 얘기가 나왔네요. 목재의 심재와 변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심재는 아니고요. 변재는 수액의 통로이며 양분의 저장소이다. 제가 수액과 수관체관이 다니는 곳이 변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나무의 이 가액 부분 있죠? 요거를 우리가 변재라고 얘기하고, 이 안쪽 부분을 우리가 심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심재가 더 단단하고, 변재는 수관체관이 물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무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21번. 점토, 석영, 장석, 도석 등을 원료로 하여 적당한 비율로 배합한 다음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유리화될 때까지 충분히 구워 굳힌 제품을 대개 흰색 유리질로써 반투명하여 흡수성이 없고 강도가 크고 때리면 맑은 소리, 창창창 소리가 난답니다. 자, 그거는 뭐냐? 작이죠. 토기는 유약이나 돌가루를 쓰지 않아갖고 이 맑은 소리가 안 나고요.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겁니다. 도기는 유약을 발랐지만 탁한 소리가 나죠. 석기는 뭐 돌덩이를 석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답은 2번 자기입니다. 22번. 구조재료 용도상 필요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강화시키고 미관을 증질시킬 목적으로 재료의 표면에 피막을 형성시키는 액체 재료는 피막을 형성시킨다. 뭔가 뭘 발라준다는 얘기예요. 뭘 발라준다. 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도료는 페인트,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아크릴 페인트, 그 다음에 바니쉬, 뭐 라카 이런 거를 우리가 도료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23번. 겨울철 화단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겨울철 화단에는 꽃양배추밖에 심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봄에는 펜지, 여름에는 셀비어, 뭐, 가을에는, 여기 보면은, 뭐 피투니아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건데, 겨울은 딴 거 없어요. 꽃양배추밖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을 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쉬운 문제죠. 네. 자, 24번. 수목의 규격을 HW로 표시하는 수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HW로 표시하는 수종은 관목과 침엽 교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주목과 철쭉이죠. 이 규격에 관한 이야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 H, W, 여기 R, 여기 1.2m에 여기는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H. 이거를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를 풀 때 이걸 모르면 문제 못 푸는 문제가 선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의 규격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5번. 정적인 상태의 수경 경관을 도입하고자 할 때 바른 것은, 자, 정적이라 그랬어요. 정적이 움직이지 않는 조용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적인 거는 하천이나 계단 폭포를 우리 캐스케이드라고 얘기하죠. 분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런데 호수라든지 커넬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조용히 그냥 가만히 물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는 우리가 정적인 상태 수경 경관이라고 할 수 있죠. 얘는 동적인 상태의 수경 경관입니다. 자, 26번. 석탄을 235에서 315도에서 고온 건조하여 얻은 타르 제품으로 독성이 적고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유성 목재 방부제는, 자, 여기 보시면 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간혹 요즘에 또 뭐가 나오냐면, 예전에는 뭐 목재 방부제 하면은 계속 이런 크레오소트만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 추세는 펜타클로로페놀이라는 이 PCP 얘기가 간혹 나와요. 뭘로 나오냐? 무색. 크레오소트는 얘가는 갈색이거든요. 색깔이 있는 뭐 갈색인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무색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PCP, 펜타클로로페놀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뒤에 나중에 문제에 이 문제가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자, 다음 27번. 목재 내 한열은 어느 때 발생하는가? 건조응력이 목재 인장 강도보다 클 때, 음지에서 서서히 말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확 말리면 이게 턱 터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살찌면 터지죠. 우리 살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건조 응력이 목재의 인장 강도보다 클 때, 너무 빨리 건조될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무를 건조할 때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약간 그늘지에서 한다 그랬죠. 햇빛에서 하면은 너무 빨리 건조돼서 이런 한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말려줘야 이런 한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건조응력이 목재의 인장 강도보다 클 때 터진다. 한열이 생긴다. 이겁니다. 자, 다음 28번. 목재 접착제 중 내수성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페놀이 제일 목재 접착제로는 좋습니다. 우리 그 전의 문제에서, 앞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아마 그 수지의 접착제 얘기가 쭉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배우실 때 접착력이 그 중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목재 접착제로 사용하는 게 페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재 접착제로는 얘가 제일 좋아요. 내수성이 가장, 여기에서는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요소, 그 다음이 악교입니다. 악교는 천연 접착제이기 때문에 내수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목재 접착제로 우리 원래 고가구 만들 때 이걸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짜임할 때 많이 써요. 짜임할 때, 이렇게 짜임할 때. 자, 29번. 다음 석재 중 일반적으로 내구 연한이 가장 짧은 것은, 짧다라는 거는 강도가 약하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뭐겠습니까? 사실 얘네들은 단단해요. 그렇게 석회는 뭡니까? 석회하면 강도가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구 연한도 짧겠죠. 자, 다음 30번.
여름철에 강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식재되는 수목을 우리는 녹음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름 다 봅시다. 자, 녹음수는 그늘을 우리가 이제 잘못 착각하기를 녹음수 하면은 늘 녹음이 지는, 늘 푸른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녹음이라는 거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란 뜻이에요. 그늘을 만들어주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녹음수라고 얘기하고요. 방풍수는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 식재하는 거, 차폐수는 보기에 좋지 않은 것, 차폐, 가려주기 위한 식재입니다. 방음수는 소음을 막아주기 위해서 식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방화림도 있죠. 방화. 불 번지는 거를 조금 늦춰주는 그런 것도 방화수도 있습니다. 그 명칭을 좀 알고, 기능별 식재에 보면 아마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31번. 다음 중 조경수의 이식에 대한 적응성이 가장 쉬운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이식이 쉬운 수종, 적응이 어려운 수종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식이 쉬운 수종은 산울타리에 심어져 있는 쥐똥이나 사철 같은 이런 나무들을 얘기하는 거고, 적응이 어려운 나무들은 보면 대충 거의 교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나무나 선잣나무, 가시나무 같은 소나무 이런 종류도 이식이 좀 이식해서 적응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수종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벽오동은 이식을 그나마 교목이지만 이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2번. 건물 주위의 식재 시 양수와 음수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수종은?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양수, 음수. 양수는 햇빛을 좋아하는 거야. 정광량을 70% 이상 받아야 잘 자라는 거. 80% 이상 정광량을,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해요. 쉽게 말하면. 음수는 적은 빛에서도 잘 자라는, 정광량이 50% 미만이어도 자랄 수 있는 나무예요. 얘도 당연히 햇빛을 받으면 잘 자라겠지만 어쨌든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얘는 햇빛이 적어도 살 수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 음수 외우는 거 계속 말씀드려요. 음주 전후에 눈비가 독이고 주 8회만 먹어라,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수만 외워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은 여기 비자나무 들어가죠. 얘는 음수란 얘기예요. 뒤에가 음수고 앞에가 양수인 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은 향나무 종류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수, 얘는 다 음수죠. 그래서 답은 3번. 자작나무는 양수, 음수는 개비자나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음수만 외워도 문제 많이 풀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자, 33번. 강과 비교한 알루미늄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과 알루미늄을 생각하면, 강은 튼튼하고 무겁고 뗀뗀하고, 알루미늄은 강도는 좋지만 가볍죠. 잘 무르고. 자, 보세요. 강도가 작다. 당연히 강에 비해서는 강도가 작습니다. 비중도 작다. 당연히 작습니다. 비중이 얘는 2.7이고 걔는 3, 4가 넘어가요. 열 팽창률이 큽니다. 그 다음에 전기 조도율은 높고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알루미늄이 그러니까 그 금속재이기는 하나 비철 금속으로 들어가고 비중이 작은 알루미늄에 대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34번. 나구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간혹 나구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요즘 최근에는 메타세커와 나구송을 묶어가지고 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나온 적도 있어요. 자, 답은 일단 옳지 않은 것은 잎이 5에서 10cm가, 너무 길죠?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나구송과 메타세카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깃털처럼 돼 있어요. 이게 깃털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길이가 당연히 잎이 엄청 짧죠. 이게 10cm 같으면 이렇게 펄럭펄럭한 이상한 부채같이 생긴 거죠. 예, 깃털처럼 생긴 잎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세요. 새의 긴 모양으로 가을에 단풍이 들고, 열매는 이렇게 둥근 달걀 모양이고 이렇습니다. 자, 다음 35번. 두께가 1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판 모양의 석재를 우리는 판석이라고 얘기하죠. 문제의 답이 딱 있네요. 그렇죠? 견칫돌은 앞면이 넓고 뒤에가 좁은 거죠. 자, 그 다음
36번. 다음 제초제 중 잡초와 작물 모두를 살멸시키는 비선택성. 비선택성이라는 건 선택성은 얘만 죽이는 거예요. 비선택성은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싹 다 죽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번은 디캄바로 선택성입니다. 얘는 잔디밭에 크로바만 방제를 해요. 그 다음에 글리포세이트는 우리가 근삼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반벨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벨이나 디캄바나 다 같은 말이에요. 문제에 혹시 잔디밭 얘기가 나오는데 디캄바나 반벨 나오면 크로바 방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글리포세이트는 근삼이라 그래갖고 싸그리 다 죽입니다. 비선택성이고요. 펜티온 유제는 살충제고 에토폰은 포도를 빨리 익게 만들어주는 그 생장 조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 글리포세이트 액제 근삼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37번 소나무의 순따기. 순지르기는 순따기, 순지르기, 적심 다 같은 말입니다. 순지르기, 순자르기, 적심. 자, 1, 2월에는 순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따요? 3, 4월도 3, 4월은 순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송화가루가 날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순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순이 나와야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5, 6월이라고요. 7, 8월은 순이 이미 다 커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이때 자르면은 잘라도 효과를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 시기에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외울 게 없어요. 우리 4월 달에 송화가루 날려서 집안에 막 노란 가루 막 생기잖아요. 그게 송화가루예요. 그러면 송화가루가 날린 후에 이제 순이 완전히 나왔을 때 더 성숙하기 전에 그때 순따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5, 6월입니다. 자, 그 다음 38번. 1년생 광엽 잡초고요. 그 다음에 논잡초로 기계 수확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비스듬히 땅을 기면서 간대요. 그게 요거랍니다. 그렇대요. 좀 어렵죠. 이것도 잡초도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1년생 광엽 잡초에는 이런 마디풀이나 명아주, 사실 제일 많은 게 이제 명아주나 새비름인데요. 이런 잡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잡초를 나눌 때 광엽 잡초와 화분과 잡초로 크게 나눕니다. 잎이 넓적한 잡초와 그렇게 잎이 가는 잡초로 나누는 건데요. 피라든지 이 발행이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시는 게 제일 많이 보는 게 명아주 새비름하고 피나 발행입니다. 이게 아마 주변에서 잡초다 싶어서 본 게 아마 대부분 이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사마귀 풀을 설명한 겁니다. 자, 39번. 생리 조절을 위한 가지 다듬기. 생리 조절을 위한 전정을 설명한 거가 뭐냐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식한 정원수의 가지를 알맞게 잘랐다. 이거는 TRU를 조절해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리 조절을 위한 게 연결되는 거죠. 자, 이거는 생리 조절이라기보다는 얘가 모양이라든지 그런 걸 보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모양을 좋게 하거나 그 다음에 뭐 토피어리를 한다거나 이거는 일반적인 전정하는 이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리 조절은 TRU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식한 정원수를 가지를 위아래를 맞춰서 자르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0번. 평판 측량에서 평판을 정치하는 데 생기는 오차 중, 그러니까 측량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오차 중, 설치하고 제대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오차 중 측량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평판 측량의 3요소가 정준과 구심과 표정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방향 맞추기 오차가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크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후의 영향을 받아 정밀도가 좋지 않으나 신속하고 간편한 측량에서는 평판 측량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광파기가 잘 나와가지고 뭐 레이저로 쏴갖고 뭐 바로 측량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오긴 했지만 간단한 거에서는 그거는 너무 이제 가격도 비싸고 뭐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바로 얘는 신속하기 때문에 바로 방향이나 위치라든지 거리 측정이 아주 빠른 게 평판 측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방향 맞추기, 표정이 가장
오차도 크고 그 다음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평판 측량의 3요소는 요 세 가지다. 같이 공부하시기 바라요. 자, 다음 41번. 계단의 경우 높이가 2m를 넘는 계단에 2m 이내마다 계단의 유호폭 이상의 폭을 너비 얼마 이상의 참을 두어야 하나. 자, 참 두는 얘기, 유호폭 아까 앞서 문제에 나왔습니다. 앞서 문제에 나왔는 게 이제 최소폭이 12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설계 기준이기 때문에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120, 사람 2명 지나가는 정도. 우리가 그 벤치를 만들 때 2인용 벤치도 120. 그다음에 원로 지나갈 때도 뭐 120 정도가 돼야 2명이 교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단도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2번. 잔디밭을 조성하려 할 때 떼짱 붙이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보시면 경사면에는 평대 전면 붙이기를 시행한다. 이거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무거워요. 밑으로 내려앉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떼꽂이를 반드시 꼽아줘야 됩니다. 자, 경사면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사면에 돼 있는데 여기다 잔디를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근데 얘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떼꽂이를 이렇게 꼽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전체를 다 떼짱을 이만한 거를 다 붙이려면 무거워서 더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줄 때 붙이기를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줄 때도 좋지만 일단 반드시 떼꽂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 1, 2, 3번은 맞으니까 맞는 거에 대한 설명 반드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리 땅을 갈고 정지를 하고 밑거름 넣고, 그 다음에 전면 붙이기나 어긋나게 붙이기, 줄 붙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떼짱을 절약하는 방법이지. 아름다운 잔디밭을 완성할 때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름다운 잔디밭을 빨리 조성하려면 전면대 붙이기가 좋고, 뭐 이것도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줄대 붙이기나 어긋나게 붙이기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3번. 시멘트의 각종 시험과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이런 거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말이 어려운 말이라서 일단은 봅시다. 이거 말고 이걸로 볼게요. 자, 응결 시험에는 길모아 장치를 테스트를 하거나 비약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중 시험에는 루사델리 비중법, 이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틀린 얘기죠. 짝짓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분말도 시험에는 블레임법, 채 쳐서 분석하거나 피코노메타로 테스트를 하고요. 안정성은 오토클레이브하고 팽창도 시험으로 한답니다. 이거는 요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 44번. 식엽성 해충이 아닌 것은? 식엽성이라는 것은 잎을 갉아먹는 겁니다. 자, 잎을 갉아먹는 거는 성충도 갉아먹지만 대부분 애벌레, 유충이 갉아먹는 경우가 많죠. 자, 이 중에서 식엽성 해충이 아닌 것은 3번. 복숭아 명나방은 종실을 시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식엽성이라는 건 금방 말씀드렸어요. 잎을 먹는 해충이에요. 얘는 종실을 가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복숭아 명나방은 종실을 가해야 하는 거다. 자, 다음 45번. 경석의 배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석은 조경할 때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석 혹은 조경석을 배치할 때 옳은 것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착용 정원에 쓰면 유효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럼 정원 내 눈에 띄지 않은, 일부러 이쁜 거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하면 어떻게? 잘 띄는 곳에 놔야죠. 그렇죠? 아니에요. 다소 가공한다.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이 더 비싸고 좋은 거예요. 구하기도 어렵고. 잎석일 때는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예요? 위험하죠. 당연히 밑에가 무겁게 이렇게 놔야지 안정감이 있겠죠. 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6번. 시멘트의 종류 중 혼합 시멘트가 아닌 것은? 우리가 혼합 시멘트 하면 요 세 가지. 포졸란, 보로슬래그, 플라이애쉬입니다. 우리 혼합 시멘트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요 세 가지에 대한 특성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재령일 1일 만에
그 강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수 시멘트. 자, 다음 47번. 조형을 목적으로 한 전정. 자,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한 조형 소나무, 조형나무를 모양을 이제 내가 인위적으로 내는 걸 우리가 조형나무라고 합니다.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나무의 원형의 특징을 살려 다듬습니다. 그런데 고사지, 병지, 밀생한가지, 도장지 제거.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전지전정이에요. 나무의 수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조형을 목적으로 한 전정은 나무 원형의 특징을 살려서 잘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48번. 다져진 잔디밭에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구멍을 뚫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통기 작업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론 스파이크라는 게 이제 통기 작업용 기계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코어링이나 슬라이싱, 스파이킹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기 작업용 기계 대표적인 걸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스파이킹은 우리 스파이크 신발 있죠. 축구화 같은 거. 요렇게 돼가지고 구멍이 요렇게 나는 거고, 슬라이싱은 요렇게 나는 겁니다. 코어링은 스푼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서 구멍이 아주 길고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얘가 제일 큰 겁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이 통기 작업 후에는 반드시 떼밥 작업을 같이 한다. 뭐 그거까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49번. 지하층의 배수를 위한 시스템 중 넓고 평탄한 지역. 넓고 평탄한 지역, 어골형이 대표적이죠. 자, 질치형, 선형은 좁은 면적, 자연형은 공원에, 차단법은 옹벽에 설치하는 배수 방법입니다. 자, 다음 50번. 흙쌓기에서 비탈면의 안정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경사는? 자, 경사가 완만한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지금 안정 효과라 그랬어요. 안정 효과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무 경사지지 않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사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있는 게 높이, 뒤에 있는 게 거리예요.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1대 3이에요. 이경사랑 이거 조금 넓은 경사.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어떤 게 제일 완만합니까? 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완만한 경사는 뒤에가 숫자가 클수록 완만하다. 51번. 들잔디 관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들잔디는 난지형 잔디입니다. 난지형 잔디는 따뜻한 거, 여름 좋아해요. 자, 그걸 전제 조건으로 이제 특징을 같이 봅시다. 잔디 꺾기 높이는 2, 3cm로 한다. 자, 아까 그 앞서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골프장 그린에 왜 벤트그라를 쓰냐, 들잔디를 쓰면 왜 안 되냐, 낮은 예고를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2, 3cm가 적당하다는 얘기야. 그 이하로 깎으면 힘들다. 자, 그 다음에 떼밥은 제가 금방 난지형 잔디라 그랬죠. 난지형 잔디는 여름에 6월에서 8월까지 생육이 제일 좋을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줘야겠죠. 그 다음에 황금충류가 뿌리를 많이 가해요. 뿌리 먹을 게 많나 봐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그래서 황금충류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녹병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한국 잔디의 대표적인 병이 녹병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52번. 생울타리를 전지전정하려고 한다. 태양의 광선을 골고루 받게 해서 밑가지 생육을 건전하게 하려면 위 단면 모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윗부분은 강하게, 아랫부분은 약하게 한다. 삼각형 모양이 좋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줘야 햇빛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위에는 강하게, 그래서 윗부분을 강하게 쳐버리고
밑에는 약하게 쳐야 이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어차피 정화호세 현상으로 나중에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강하게, 아래는 약하게. 정화호사라는 거는 위쪽으로, 정화 쪽으로 양분이 먼저 간다라는 게 정화호세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이렇게 잘라도 얘가 더 많이 나중에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햇빛도 더 잘 받고, 밑에까지 잘 받고, 밑에 아래까지가 죽지 않습니다. 그게 생울타리 전지의 특징이죠. 자, 다음 53번.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설계도서는 도면, 내역서, 시방서입니다. 현장 사진은 현장 설명할 때 이미 다 받아요. 그러니까 설계도서가 아니고 그 전에 이거랑 상관없이 하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54번.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수목병 5대뽕 외우시라 그랬어요. 오동나무 빗자루, 대추나무 빗자루, 뽕나무 오갈병이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병입니다. 55번. 골자의 모양을 판정하는 척도인 실정률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자, 골재 이거를 꽉 닫혀있는 어느 공간에 골재의 크기, 알 모양,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된 부분을 실정률이라고 하고, 이 빈 공간, 이 빈 공간 있죠? 이 빈 공간을 공극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정률은 공극률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1에서 100에서 실정률을 빼면 그럼 공극률이죠. 그럼 실정률은 뭐예요? 100에서 공극률을 빼면 실정률이 되는 거죠. 자, 다음 56번. 건물이나 담장 앞 또는 원로에 따라 길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경제화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화단 이야기할 때 화단을 꾸미는 방법, 그 다음에 화단의 명칭,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화단의 모양에 따른 명칭, 그 설명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모둠 화단은 가운데를 높여 사방에서 관찰할 수 있는 화단을 모둠 화단이라고 하고, 양탄자를 내려다보듯 꾸민 화단을 우리는 카펫 화단이라고 얘기하며, 그 다음에 관상하기 편리하도록 지면에서 1, 2m 파내려가 꾸민 화단을 우리는 침상 화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56번. 표준형 벽돌을 사용해서, 표준형 벽돌이 뭡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길이가 190, 마구리가 90, 두께가 57인 것을 우리는 표준형 벽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1.5B로 시공한대요. 1.5B로 시공했을 때 담장의 총 두께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두께예요. 이게 담장이고, 그러면 이 두께는, 자, 얘가 190이라 그랬죠. 그리고 얘가 90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 사이의 줄눈이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께는 290이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니까 훨씬 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으로 눈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그러면 확실하게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8번. 수간 야객이 주입 시 구멍 뚫는 각도는, 자, 지면 위에서, 자, 나무를 보시면, 자, 나무가 이렇게 있다 보고, 지면에서 5에서 10cm 있는 데로 구멍을 뚫을 거예요. 5에서 10cm. 자, 구멍의 지름은 5에서 6mm짜리 드릴 날을 꼽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는데 이 구멍 깊이는 3, 4cm를 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뭐 10mm 뚫을 수도 있고 20mm 뚫을 수도 있죠. 근데 구멍을 최소화해 주는 겁니다. 너무 크게 뚫으면 상처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깊이는 왜 3, 4cm냐면 물관 체관이 지나가는 길이 3, 4cm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혈관 깊이입니다. 혈관의 깊이. 그 다음에 지면에서 밑에서 하는 거는 밑에서 해야지 위로 바로 따라 올라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바닥에다 하면 우리가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쪽은 5에서 10cm, 한쪽은 또 이 구멍 뚫은 데서 5에서 10cm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각도는 20, 30도 정도로 합니다. 그래야지 얘가 잘 들어가요. 너무 직각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약간의 사선이 물이 잘 들어간다니까. 너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잘못하면은 이거를 물관 체관을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도가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관 주입기는 여기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걸겠죠. 이 높이는 사람 키 높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9번. 토양의 입경 조성에 의한 토양의 분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토성에 따른 종류 이거를 우리는 토성이라고, 입경 조성에 의한 토양, 이거를 우리는 토성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얘기는 할 거 없죠. 자, 그 다음 60번. 비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자, 비료의 3요소는 질소인산, 칼륨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까지 가면 4요소라고 하고요. 일단은 NPK, 요게 비료의 3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회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중복되는 거는 당연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설명을 잘 들으시고 틀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은 하면 나머지 옳은 것을 반드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